이번 시간에는 경제 도면으로 경제 정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로 균형 맞추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중요하니까 제일 처음 다루겠죠. 바른 기술의 전제 조건은 뭘까요? 바른 의지와 바른 정책을 우선 지녀야 돼요. 바른 정책이 생기기 위해서는 바른 의지가 필요하죠. 그래요. 그릇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그릇된 정책을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나 사회 구성원들이 큰 피해를 보겠죠. 그래요. 그러한 사례가 있나 이제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죠. 볼까요? 2021년 6월 10일 날 나온 기사죠. 매일경제에서 나왔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참여정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리얼투데이가 정권별 4년간 아파트 가격 물량 청약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3제곱미터당 서울 아파트 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4년간 86.5%나 뛰었다. 그래요.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라 평가받는 2003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참여정부 4년간 상승률인 74.6%를 10%포인트 이상 높은 상승률인 동시에 2003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고치다. 그래요.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부동산 가격 상승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수십 가지 정책이 나오면서 시행이 됐죠. 그렇지만 상승률은 역대 최고였죠. 그래요. 문제가 있냐 없냐를 살펴보려면 무엇을 살펴보면 될까요? 정책과 의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죠. 2021년 11월 21일 기사에 나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과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요. 불로소득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대책,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정부가 집중 검토하고 있다. 면서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래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나요? 토지나 주택을 공급하는 이들이 이익을 내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불로소득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대책. 또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정부가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대책. 그러니까 이러한 의지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겠죠. 자세한 내용은 따라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게 왜 문제가 되나요? 시장에는 자동 조절 기능이 있다고 했죠.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익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이 늘어나겠죠. 자동 조절 기능이 있다 했죠. 근데 이익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 작동을 안 하겠죠. 그래요. 그릇된 의지가 그릇된 정책을 낳죠.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바른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바른 의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떠한 의지를 지녀야 할까? 바른 정책이 없으면 또 바른 기술이 나올 수 없겠죠. 그릇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의지를 어떤 바른 의지를 지녀야 할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그래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장이 삶의 터전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시장이 삶의 터전인가요? 아닌가요? 현실에서 그냥 시장은 삶의 터전이죠. 개인이나 가족들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다 시장에서 구매하죠. 삶의 터전이에요. 기업도 뭐 그렇잖아요. 시장에서 사고 팔면서 유지되고 있잖아요. 현실을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민간 기업이 삶의 터전이자 시장의 성립 조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죠. 시장에 공급하는 필요한 걸 공급하는 경제 주체가 누군가요? 기업이죠. 기업이 없으면 시장이 존재할 수 없죠. 또 민간 기업은 또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왜?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기업에 참여해서 소득을 얻고 있죠. 삶의 터전이에요. 그래요. 민간 기업이 아니더라도 공기업이 있으면 시장이 성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공기업만 있다. 그래요. 공산주의 국가를 가리키죠. 모든 게 그 정부 거라는 거죠. 그럼 배급을 하겠죠. 시장이 없어지겠죠. 현 시대에서. 사유재단이 민간기업과 시장의 성립 조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도 사실인 거죠. 다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몽상 속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민간기업을 누가 만드나요? 재산을 지닌 개인이나 개인들이 견들로 구성된 집단이 만들겠죠. 그렇죠. 민간기업이 생기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이 인정돼야 되죠. 사유재산 인정이 안 되면 기업이 생기지 않겠죠. 그 시장도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요. 이 세 가지는 꼭 그래요. 꼭 지녀야 되는 의지예요. 바른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바른 정책과 바른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개는 인정하지만 한 개는 인정 못하겠다. 이런 건 용납이 안 돼요. 1번, 2번은 인정하지만 3번은 인정 못하겠다. 혹은 2번, 3번은 인정하지만 1번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런 것은 용납이 안 돼요. 현 시대에서 이 언급한 것 중에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어겨도 나머지 두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세트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국에서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는 빨갱이 한 일종으로 봐야 되겠죠. 빨갱이가 좀 더 포괄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부정하죠. 매번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집권하면 그 사회가 어지러워지죠. 당연한 결과겠죠.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말했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나머지 두 가지는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래요. 세 가지 모두를 부정하나 한 가지를 부정하나 결과는 어떤가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는 빨갱이의 한 일종이다. 이 빨갱이라는 말이 참 그래요. 재미난 단어지요. 그래요.
이건 뭔가요? 저울의 한 일종인 천칭이죠. 현 시대에서 무게를 바탕으로 가격을 매기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게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저울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고깃집이겠죠. 물론 요즘 현 시대에서는 그래요. 천칭을 사용하지는 않죠. 전자저울기를 사용하지, 전자저울을 사용하지. 이런 천칭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예전에 사용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kg의 몇 킬로그램인지 몰라요. 고기를 올렸다. 이쪽으로 기울겠죠. 그러면 어떻게 무게를 할 수 있나요? 추에 질량이 적혀 있죠. 추를 올리면서 이 평행을 맞추는 거죠. 기울어진 거를 평행하게 만들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무게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행해지면 이제 무게가 떨어지는 거죠. 추에 적힌 질량들을 보면서 합해서 무게를 아는 거예요. 균형 맞추기는 어느 경우에 사용되나요?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면서 어떤 경우 사용하나요? 가격이 급등할 때 사용이 되죠. 급등할 때 사용이 돼요. 그래요. 또는 어떤 경우 사용될까요?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며 그래요. 가격이 급락할 때 사용이 되죠. 수요량이 공급량을 크게 초과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이 살펴볼 수 있죠. 최근에 보면 뭐 그래요. 에너지 가격, 휘발유나 경유가 급등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때 균형 맞추기가 사용될 수 있겠죠. 근데 균형 맞추기를 할 때 균형 맞추기는 주로 누가 하나요? 정부에서 하죠. 물론 기업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량이 공급량을 크게 초과할 때 기업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잖아요. 기업이나 정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 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수요량이 공급량을 크게 초과했다. 그래서 균형 맞추기를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하나요? 정부가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그래요. 상품을 준비해놔야 되겠죠. 그게 식량이건 에너지건 주택이건. 그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기업이 보다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급자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나요? 자동 조절 기능은 뭐라 했죠? 이익이라고 했죠. 이익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균형 맞추기에는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시장의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있는 거죠. 하여간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는 여러 사례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최근 몇 년간을 봐도 여러 가지 그래요. 상품들이 급등을 하면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죠. 주택도 그러하고 식량도 그러고 하고 에너지도 그러하고 그래요. 그럼 공급량이 수요량을 크게 초과할 때도 문제가 될까요?
가격이 급락해요. 아, 사람들이 싸게 사니까 좋지 않느냐. 경기 안 좋을 때 생각하면 되죠. 문제가 되죠. 그래요. 왜 문제가 되나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대체로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렵죠. 왜 그런가요? 기업들이 물건을 못 파는 거죠. 너무 많이 공급하면 팔지를 못하죠. 상품을 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업은 무엇을 했나요? 항상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인건비, 작업수단 투입 비용, 뭐 금융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죠. 비용을 투입해서 뭘 하나요? 상품을 공급하죠. 판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용을 그래요. 이익은 고사하고 그래요.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부도나기도 망하기도 하고 그러죠. 사회 전체적으로 일어난 일이 생기면 어떤가요? 심각한 거죠. 음, 그런데 그런 때 이제 또 균형 맞추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어떻게 균형 맞추기 하나요?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이자율을 이용할 수 있겠죠. 현 시대에서는 물가를 잡겠다면서 뭘 하나요?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죠. 잘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죠. 기준금리는 어떤 경우에 올릴까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지나치게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서 그래요. 공급량이 수요량을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게 바른 기준금리를 바르게 이용하는 거겠죠. 일종의 기준금리라는 것도 균형 맞추기에 이용하는 수단이죠. 그래요.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서예요. 과잉 공급이 되면 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사회 구성원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래요. 균형 맞추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얼마 전에 현 시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잘못됐다 그랬죠. 심하게는 죽여라 그랬죠. 왜 그런 말 하나요? 과열 투자를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그래요. 어떤가요? 기준금리를 올려서 기업과 사회구성원들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가요? 물가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상품량을 늘려야 돼요. 그럼 기업들이 이익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금융비용을 올리는 게 기업들이 이제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균형 맞추기는 그냥 수요량과 공급량을 맞추기만 하면 되느냐? 수요량이 공급량을 크게 초과했어요. 이걸 무조건 입꼬름만 만들면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예전에 그래요. 평균 순이율과 일반적 기대 순이율에 대해 설명했죠. 자세한 내용은 설명 안 하겠어요. 여기 보면 알죠. 평균 순이율이 일반적 기대 순이율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했나요? 자본이 팽창되고 공급량이 증가한다했죠. 일반적 기대 평균 순이율이 일반적 기대 순이율보다 낮으면 어떻게 된다 했나요? 자본이 수축하거나 공급량이 감소한다 그랬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주택 가격이 평균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승해요. 급등이 예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억 원에 공급하는 게 맞을까요? 6억 원에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시장 기능이 작동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시장 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뭐라 했죠? 공급자들이 이익을 보장해 줘야 된다 했죠. 그럼 시장 기능이 작동을 안 하게 하면 그래요.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정부가 대부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7억 원에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부도 7억 원에 팔고 기업도 7억 원에 팔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래요. 정부가 충분한 양을 공급하면 기업은 안 팔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기업이 어려워지잖아요. 기업의 사회 구성원들이 기업에 참여하잖아요. 공급자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안 팔리면 가격을 또 낮추게 되겠죠. 낮추면 또 어떻게 되나요? 제대로 공급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실패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럼 얼마에 공급해야 될까요? 7억 한 5천만 원 정도 공급하는 게 맞겠죠.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 그래요. 급등만 막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7억 5천만 원 이내에서 공급하면서 그래요. 시장 기능도 활용하게 되면서 그래요. 수동 조절 기능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 중에서 균형 맞추기를 다루었습니다.